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취임식이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고 취임 후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이 새해 초부터 중동과 아시아에서 잇따라 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군사력 순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필리핀 이모,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호평 속에 800가구 가까이 대기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사상 최대의 돈잔치로 불리죠.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취임식이 40년 만에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북극 한파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사당 앞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극 한파로 인해서 의사당 중앙에 있는 로툰다 홀에서 실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북극 한파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극 한파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20일 정오 기준 현지 시간이죠. 예. 영하 6.1도.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야외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내로 옮기는 바람에 극히 제한된 일부 인원만 참석을 하고 대부분은 아마 화상, TV로 시청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의원들도 일부 갔고 그런데 아마도 중앙홀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인들도 여럿 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나 거기서나 미국 TV로 보느냐 한국 TV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취임식이 확 축소됐어요. 자, 이 실내 취임식 정확히 40년 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자, 역대 기록이 어떻게 되죠? 역대 기록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2기 때 역시 취임식 때입니다. 1985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때 그때 영하 13.8도 엄청나죠. 그때가 가장 추웠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실내에서 이제 취임식을 했었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고요. 1937년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이 1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딱 한 번이 있었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레이건 때고 이번이 이제 실내에서니까 두 번째가 되는데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6.1도 정도. 레이건 때보다는 뭐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6.1도를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니까 바람이 위험하죠. 또 불면 그리고 또 눈도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걸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 야외에서 열릴 때 이 미 의사당 캐피털 힐이라고 합니다. 이 앞쪽에 그 광활한 광장에서 멀리서는 뭐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내 즉 이 중앙의 로툰다 홀에서 하는데 원래 그 로툰다 홀에 들어가는 인원의 두세 배가 중앙 연단을 둘러싼 VIP들 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로툰다 홀에서 하면 몇 명이나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 로툰다 홀의 그 규모를 봤을 때 실제 최대 한 6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거밖에 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미 의회 의원이 이제 우선일 테니까 의회 의원이 535명입니다. 상하 의원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뭐 다 차네요. 그럼 나머지 한 70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이 추천한 인원들 아주 소수 인원과 취재진만으로도 600명이 다 차고도 남거든요. 그러네요. 뭐 3대 부호 참석하고 하면 몇십 명 하고 하면 예. 예,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비밀 경호국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불안했던 경호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상하 양원들 의원들하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화상으로 보는데 과연 어디서 볼 것인가 적절히 이제 분산해서 보게 될 텐데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결국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소수만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뭐 장남과의 친분이 있지만 아마 본 취임식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무도회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 주요 무도회장에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소식들은 내일 그림과 함께 자세히 또 전해드릴게요. 당초 백악관에는 남편과 들어가 살지 않겠다던 게 멜라니아 여사 이 영부인인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생인 막내 아들 베런과 함께 입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막내 베런 트럼프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를 파트타임으로 하겠다. 아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셋 있죠. 장남이 트럼프 주니어고 둘째가 이제 에릭인데 이 멜라니아가 난 세 번째 아들 이 베런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장차남은 멜라니아 여사 소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처 소생인데 그 멜라니아 여사가 마라라고를 이제 별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인 마라라고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입성하는 그 전 과정에 이 베런이 동행을 했는데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베런만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중에선 베런만 이제 동행을 한 건데 그 키를 보시면 그 트럼프도 190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런은 206cm인데 나이가 아직 18살밖에 안 됐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잘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층의 표심을 많이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베런이 그 20대 남성들 또 틱톡 그 표심 이걸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베런을 이끌고 가는 것도 결국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중전이 자기 소생의 왕자만 데리고 지금 일종의 시위하듯이 백악관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아마 본인이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퍼스트 레이디로 결정한 것도 역시 아들 베런의 위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역시 생모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도 여러 참석을 예고했는데 이게 실내 취임식이 되면서 취임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죠. 쿠팡의 김범석 의장 취임식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이전에 했었던 중요한 리셉션에 참석했네요. 예, 이게 17일 날 있었던 건데 트럼프의 장남이죠. 주니어가 이제 주최를 하는 리셉션이었고, 근데 여기 참석 인원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내각에 들어가는 이제 50여 명의 이제 주요 공직자, 예전 공직자들이 지명자들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됐어요. 그 다음에 200여 명의 이제 각계 인사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이 트럼프의 뭐 친트럼프 인사들만 손꼽아서 이제 초청을 한 비공개로 열린 그런 리셉션이었고, 아주 면면이 화려합니다. 예, 여기에는 정영준 회장도 못 갔고요. 네. 김범석 이 쿠팡 이사회 의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 기업 관련된 기업인으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참석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앞서 사진에도 보신 것처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라든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 등 핵심 인사들. 정말 이너서클만 본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나서 뭐 긴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에 $100만 기부한 걸로 알려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취임식 이후에 별도로 회동을 추진한다. 트럼프와 예, 트럼프와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정의진 회장 관심사죠 여전히 이번에 이제 몇 안 되는 취임식과 그다음에 만찬에 이제 다 참석을 하는 무도에 참석하는 이제 몇 안 되는 국내 재계 인사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졌습니다. 민간 차원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국익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겠다. 또 그러면서도 그 동안에 왜 그 SNS 통해서 조금 많이 그런 모습들 보여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사업가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내용도 따로 얘기를 해서요. 어쨌든 이제 신세계의 어떤 앞으로 행보도 되게 재계에서는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얘기를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표현해서 무리라면 무리를 빚은 미 국방장관 후보자 헤그세스에 이어 마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도 북핵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죠. 후보자인데 김정은이 핵을 권력 유지의 보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가했던 제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의 그 인식을 보면 결국 김정은이 권력 유지법 다시 말하면 핵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재자다라는 김정은의 인식, 김정은에 관한 인식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독재자란 표현을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일부러 쓴 겁니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를 좀 이 비판을 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자원마저도 이 확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뭐 중국과 러시아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가 결의에 포함되어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자기의 그 계획도 밝힌 거네요. 예, 아마 이걸 보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CBID에 매달리지만은 않고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핵군축, 다시 말하면 스몰 딜이 된다면 결국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 기본 입장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더 중요한 통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먹서먹했던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온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던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7일 밤 현지 시간입니다. 통화를 했어요. 여러 현안들 틱톡 얘기도 하고 대만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 통화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주석 취임 후에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통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시진핑의 언급을 보면 중미 관계, 미중 관계는 새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죠.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하라. 그런 요구를 했고 특히 양국 무역 관계에서 대항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충돌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고 아마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시진핑을 만나겠다. 이게 이제 본인이 간다는 건지 시 주석을 워싱턴으로 뭐 미국으로 초청한다는 건지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중국 방문
방중 이야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는 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초청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지금은 추측이기 때문에 그게 다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근데 좀 이번에 좀 의미를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죠. 2017년도 때는 취임하고 나서 3주, 그러니까 21일 만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취임도 하기 전 사흘 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위기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양국 간의 해빙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실제로 17일 날 그 시간 외 거래에서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뭐 텐센트, ADR 같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한 3에서 한 5%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이제 취임식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참석 안 한다고는 했었는데 네. 대신 이번에 보통 주미 중국 대사가 보통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부주석을 참석을 한정. 한정 부주석이 참석. 이것도 사실은 예우를 그만큼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좀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여러 현안이 논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 연방대법원이 19일까지 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은 중단이 됐었던 게 바로 이 틱톡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90일까지 그 유예 조치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의 시간을 더 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벌써 무슨 얘기 나오느냐. 트럼프가 틱톡을 구제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돼갈까요? 예, 실제 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중국도 관심이고 미국도 굉장히 큰 관심이죠. 그러니까 통화에서 이제 이 틱톡 금지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19일부로 사용 중단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용자 사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매각 시기를 최대한 90일 연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행정 명령을 통해서 금지를 잠정 유예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매각할 것인가 방송을 재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 달이라는 게 묘한 게 100일 내에 미중 정상회담을 미국이든 중국에서 연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지렛대로 좀 쓰려고 이 90일을 설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중국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 어떤 협상 카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산, 외국에서는 K방산이라고 하죠. 기존의 수출처인 미주와 유럽에서 중동 그리고 동남아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홍보 영상에는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이 선수도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열정, 세계를 매료시킨 압도적인 실력, 세계를 조준하는 K방산의 미래, 방위사업청.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너무 이게 메이크업을 잘하고 더 예뻐 보여서 저분이 바로 김예지 선수입니다. 머스크가 칭찬해서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된 그런 선수죠. 새해 초부터 방위사업청장이 매우 바쁘게 지금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죠. 예, 석종건 청장이 어제 출발을 해서요. 24일까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노르웨이 두 나라, 앞서 말씀하신 중동과 유럽이 두 지역을 상당히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출장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초에 아주 대박
이 무기를 저희 걸 이제 수입을 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4조 원 규모의 천궁2 이 계약을 해서 했던 나라로 잘 알려져 있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는 사갔는데 기대를 많이 했던 K2 전차는 저희 그게 아니라 이제 독일 거를 선택을 해서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 K 방산에 K 무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유럽의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번 출장을 통해서 국내 정세와 상관없이 K 방산, K 무기의 글로벌 수출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방사청이 올해 K 무기의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았거든요. 네.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작년에 조금 아쉬운 게 좀 없잖아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필리핀과 FA-50 경전투기 문제, 그다음에 호위함 추가 계약건이 좀 있고요. 폴란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K 무기를 정말 사랑하는 유럽의 나라죠. 그렇죠. 여기가 잠수함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수주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 K방산의 새로운 점이라면 오일 달러가 풍부한 중동 그리고 상황에 따른 변수가 적은 아시아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2022년이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의 방산물이 활짝 열렸고 폴란드가 이제 주요 대상국이 됐습니다만 올해 2025년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사청의 이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천궁2는 2022년에 아랍에미레이트, 2023년에 사우디 그리고 작년에 이라크에 수출이 대규모 됐거든요. 그렇죠. 중동으로부터 이 중동의 주변국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사우디의 지상 전력 현대화에 한국 K방산이 적극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산물이 닫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K방산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K방산의 체험국들이 많습니다. 써본 소비자죠.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넓혀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주요국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천궁2의 실사격 훈련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스위치 부정 발사샷 발사. 우리 문 센터장께서는 장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 장면을 실제로 여러 번 보셨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대단할 것 같은데, 자,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전투기에 대한 수주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필리핀의 이 FA-50 전투기가 이미 수출이 됐었죠.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필리핀과 FA-50 추가 공급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에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2014년 벌써 11년 전이죠. FA-50 12대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지금 현장에서 네.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베트남에선 K9 자주포의 수출이 가시화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베트남은요, 어쨌든 우리와 싸웠던 그런 상대국이고 엄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서 의미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베트남전에서 물론 지금 정권은 아닙니다만 그런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그리고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적에게 포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베트남과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관련 당국의 지금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수출이 성사가 된다면 K9 자주포가 동남아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 이게 베트남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중국과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보면 반중, 탈중 노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베트남은요, 과거 중국과 중월 전쟁을 치렀어요. 했었죠. 거기서 월남이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남중국계 스플래트리 군도를 두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중국은 남사군도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갈등을 벌이는 게 중국 베트남 관계인데 여기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다는 의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먼데도 이 K방산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와 정말 멀리 떨어진 남미, 북미, 인도 시장에서는 돈 단위 자체가 다른 이른바 해양방산이 뜨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돈 단위가 다른다는 것은 2027년까지 우리는 방산 세계 4위까지 올라간다는 걸 실제 힘을 줄 수 있는 이 방산 수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10일 페루에서 함정 내적 건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K방산이 중남미에 진출하는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2054년까지 함정 현재 295척에서 390척, 거의 100척을 늘리는 거의 거거든요. 100척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의 이 군함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할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척당 가격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인도입니다. 인도도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의 조선 국가로 도약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조선 강국이죠. 세계 아주 최강국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한화 오션이 인도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는 지금 현재 1,500척을 2,500척으로 확대하겠다. 1,000척입니다. 엄청나네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방산이 인기가 커지는 만큼 기술 빼가는 사건도 늘고 있어요. 우리 정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말에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돼서 이번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용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처벌을 굉장히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이 최고 20년 이하 징역 20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징역을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금만 내고 빠지거나 뭐 보석금 내고 빠지거나 이럴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1년 이상의 무조건 징역, 유기징역을 이제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또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병과한다고 그래서 같이 부과를 하는 내용으로 페널티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이 이제 만료된 이런 방산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걸 삭제해라라고 하거나 또는 이런 걸 했을 때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금지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같은 우리 기술의 사본을 몰래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하는 내용도 좀 담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우리 이제 방산 업체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화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협력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이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좀 포함을 시키기로 해서 좀 확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정말 자부심이 드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군사력 랭킹이 발표됐어요. 우리나라 5위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표에서 보실 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저 1위에서 3위는 다 인정하고요. 그럼요. 4위도 인도 뭐 세계 최대의 예. 인구 대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군사력이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아, 핵은 빼고. 예, 핵은 빼고. 그래서 145개 평가기관 국 중에 5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군사력 평가 이 전문기관인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 전쟁 지속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재래식 전력이 이 전쟁 같은 걸 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핵보유국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좀 쩔쩔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참고적으로 34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핵 능력이 제외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소식과 함께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의 합동 추모식 두 번째이면서 이 완결하는 추모식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야말로 눈물 바다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18일이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 그리고 유족, 수많은 관계자분들이 희생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합동 추모식 어떤 순서, 어떤 그 콘텐츠들로 진행이 됐나요? 예, 조금 전에 잠깐 이제 그 국악 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이제 기원한다라고 하는 진도 씻김굿 그 한 소리가 잠깐 들렸고요.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유가족 대표의 추모사, 유족 편지, 낭독, 그다음에 헌화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족 대표 박한신 회장인데 이분이 추모사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답답한 듯 이제 가슴을 세 차례나 쳤다. 이제 이런 손으로 가슴팍을 3번 치셨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먹먹하셨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모사를 낭독을 했고요. 또 헌화식 같은 경우는 이제 희생자 179분의 이름 한 분 한 분 이제 호명을 했고 이분들이 이름이 이제 새겨진 그런 추모 메시지를 이제 대형 LED 전광판에 송출을 하면서 이제 애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이번에 수습하는데 혼신을 다한 이제 현재 소방관들, 경찰관들, 자원봉사분들이 직접 또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애도 영상도 이제 이 자리에서 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던 게요. 이제 이 행사 이제 주요 일정들 끝나고 난 다음에 유가족 대표들이 이제 추모식 마지막에서 앞으로 쭉 나와서요. 이번에 그 추운 날에 네. 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이 자원봉사자분들, 소방관, 경찰관분들 이분들 앞으로 좀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정말 90도 그래요? 인사를 한 거.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얼마나 마음이들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묵묵히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게 참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으로 저는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추모식 끝난 다음에 이제 활주로 다시 찾아가서 마지막 이제 현장. 떠나 보내는 거죠. 그렇게 딱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날 추모식의 하이라이트. 유가족들의 절절한 편지 낭독이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아빠, 저 아빠 딸 날이에요. 지난 몇 주가 지금 생각해보면 꿈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쑥스러워 말 못했지만 30 넘은 딸 공주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아빠 사진 다 멋지대요.
아빠는 떠나시는 그날까지 제일 멋진 아빠였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퇴근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바나나 우유 사다 주신 거. 저는 내 사랑, 내 모든 것이었던 아내 혈라와 딸 수리민을 잃었습니다. 둘이 꼭 손잡고 하늘나라에서도 떨어지지 말고 지내다가 아빠가 갈 때 꼭 같이 와줘. 네, 간추린 장면이었는데도 좀 울컥합니다. 자, 이런 그 낭독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추모식장 수천 명, 2천 명 이상이 모였는데 눈물 바다를 이뤘다고요? 예, 이게 추모글이 일반 글하고 다른 건 아마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써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절절한 내용들이고 이걸 듣는 분들은 본인이 꼭 유가족이 아니거나 관계된 분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1,200명이 참석했던 추모식장 당연히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정치인들, 취재진, 봉사자 여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 다 애통함에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와 지자체 이제는 그 뒷수습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0일부터 유가족 지원에 본격 착수를 하죠. 예, 오늘부터죠. 유가족 지원 전담 범정부 지원 조직이 이제 가동을 합니다. 이름이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고요. 국토교통부 이제 국장급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이라든가 행안부, 복지부 등 이제 중앙부처, 그다음에 이번에 사태가 벌어진 전라남도, 그다음에 광주시 이렇게 지자체까지 모두 참여를 하고요. 최대행이 이제 이 지원단 발족과 더불어서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유가족들이 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도 남겼고요.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유가족들과 이 명절 기간에도 1대1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답지한 이 국민성금도 유가족분들에게 드리죠? 예, 연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이달 말 31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이거는 이제 종료 후에 성금 종료 후에 이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연휴 지나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수용을 좀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참 반가운 소식은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사고로 학생으로 남은 유가족들이 15명이거든요. 심지어 유치원생도 1명 있고요. 초등학생도 4명이 됩니다. 15명인데 이 학생들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결정도 내려서요. 다음 달 안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원봉사자들이 제안해서 마련된 특별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죠? 예, 사진이 나올 텐데요. 1,229개의 리본을 이 활주로 옆에 있는 이 철망에 이렇게 매다는 그런 행사를 유가족들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들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1,229개는 12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담겨 있고요. 이 분홍색 리본으로 한 이유는 이 분홍색이 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겼는데 유가족 참가자분들은 마음에 많이 위안이 됐다,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거를 이제 시민분들이 같이 오셔서 함께 묶은 그런 게 거죠. 예. 그게 큰 위안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하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는 참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수원에서요, 무안까지 혼자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한, 그런데 그 주인공이 12살 초등학생이었다고요? 5학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시윤이라고 하는 수원 파장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지난 4일 날 이제 현장에 갔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어린애가 거기 혼자 어떻게 가니?라고 해서 이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인데, 근데 혼자 4시간 30분 버스를 타고 무안에 가서 현재 가서 뭐 분리배출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안내문 만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혼자 버스 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난 이제 수원시청에서 이제 표창장을 이제 줬는데 거기 수원시청을 방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다.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고 온 봉사다. 아주 어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잘 두셨다는 말씀과 함께 참 의젓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린이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뭐 필리핀 이모라고 불렸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처음에 올 때는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도 있었고 뭐 이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는 모양이에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죠.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처음에 2명이 바로 이탈을 해서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사실 많았는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85가정에서 지금 실제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좀 잘 쓰고 있고요. 800여 가정이 지금 대기를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을 보니까 한 자녀 가정이 대략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많이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좀 이 가사관리사들을 이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좋은 얘기 평가 나오면서 잘 간다니까 반가운 얘기인데. 그렇죠. 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분들 서울의 평균가에 비해 싼 값으로 숙소를 이용한다고요? 예, 서울에 지금 평균 월세가 한 59만 원,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역삼동 숙소 같은 경우는 46만 원이니까. 강남인데도. 그래. 예.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 저렴한 거죠. 여기에서 이 숙소 비용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쌀이라든가 라면, 햄 이런 식료품, 필수품 같은 것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1인당 생활비 부담도 좀 덜고 있고요. 이분들이 월 급여가 한 207만 원 정도 네. 받고 있는데 절반 정도 되는 한 40명 되는 분들은 이제 월 2번 정도 고국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이회로 분할해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게 이제 돈만 벌러 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해도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젊은 분들이 그렇대요. 네. 그분들은 사실 한국 문화 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문화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라 지금 이게 40시간 평균 정도 일을 하는데 최소 30시간, 최대 52시간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30시간만 일하시고 이게 좀 돌아다니시고 하신다고 꼭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학력도 높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뭐 이렇게 돈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도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만족도도 높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처음과 달리 불만이 거의 없다. 이게 조사를 인터뷰를 해서 나온 결과죠? 예. 불만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약간 유연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또 하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좀 걱정을 했던 게 혹시 좀 성희롱에 대한 이런 어떤 인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거의 없었고요. 이용하는 분들의 취소 과정이 현재 35가정인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보니까 35가정 중에 24가정이 도입 첫 달에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 건이 일단 처음에 좀 몰려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이유도 단순 변심 같은 이런 거,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초기에 그렇죠. 예. 원래 이게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한국어가 좀 미숙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 한 2, 3건 정도 취소가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800여 좀 가정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여간 빈자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상대방의 변심 때문에 못하게 됐을 경우 또 바로 다른 데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젊고 필리핀 현지에서 대학 이상을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가 예. 아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린이들 비싼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 된다 이런 것이 실제로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먼저 도입한 게 아니라 홍콩 이런 데서 이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게 이 가사도우미로 사용하는 가사관리사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도 지금은 일단은 이제 한 자녀 가정,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의 이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리 잡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좀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중학생 정도까지 이제 이런 영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이런 가사관리사까지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해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시범이 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시범 사업은 서울시만 좀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는 앞서 말씀대로 양쪽 다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논의를 좀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거를 기획을 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가사 관리사를 1,200명까지 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조고위는
더 늘리겠다. 예. 근데 좀 이게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서울 외에 다른 지역,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 서울이 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가지고 12,000명까지, 1,200명까지 늘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은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출산위원회라든가 이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기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것도 다 정책이라는 게 그럼요. 세밀하게 조율을 하면 돼요. 네. 우격다짐하지 말고 네. 작은 생선 굽듯이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란 뜻의 대한입니다. 하지만 이건 옛날에 중국에서 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한은 소환보다 포근합니다. 자, 블랙 아이스는 이런 대한 날씨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운전, 보행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